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오늘 타임라인 2015년 8월 10일 오후인데요. 정치 뉴스도 꽤 많고 여야 정당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였고요. 그다음에 이 담화문에 담긴 내용을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뭐 밀어붙이는 기세로 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경우에 뭐 600만 표를 잃는 한이 있어 뭐 집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향후 우리 정치 카페에서 다룰 여러 문제들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오늘 타임라인은 우리 정태인 소장과 함께 노회 전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 담화문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이 좀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지 그거 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된 도리로서 대통령의 특별한 담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 전문을 읽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건데요. 저희가 꼼꼼히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정태인 소장님 이거 다 보셨죠, 그죠? 예, 저야 뭐 이게 업이니까 읽을 수밖에 없죠.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 담화? 이게 원고지 200자 원고지 분량으로 딱 40장 분량이더라고요. 네네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위기다, 맞죠? 경제가 맞죠.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가 구조개혁해야 된다. 근데 구조개혁이라는 게 노동, 금융, 공공 그리고 이번에 교육이 들어갔어요. 이제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청년들이 어렵다. 이 청년들을 살리는 구조개혁을 하면 우리 경제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이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노 대표님도 대충 이렇게 이해하셨죠? 예. 뭐 총평을 그냥 한마디 하신다면 이 담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난 갑자기 이제 새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 현재의 어려움은 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쭉 지속되어 왔던 건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나마 좀 쓸만한 그 개선책을 해결 방안을 본인이 자기의 입으로 201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방이 경제 민주화였거든, 사실은. 경제 민주화하고 복지. 예, 근데 뭐 오늘은 그 얘기는 싹 들어갔어요. 뭐 경제 만주화도 없어. 만주화도 없어. 민주화도 없고 만주화도 없고. 아니, 경제 민주화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전향했는지도 안 밝히고서 정반대 얘기를 갖다가 전향은 아니고 줄푸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줄푸세가 핵심.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예. 저는 이제 내용에 대한 평을 하기 전에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슬프더라고요. 이 담화문을 보면서. 왜냐하면 첫 문장부터가 비문이에요. 비문이라 하면 주어 수어 관계가 맞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예.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했어. 이게 이제 담화문이니까 원고가 있고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위에 글자가 쭉 나오는 걸 보면서 읽는 거거든요. 대통령 담화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문을 썼다는 얘기예요. 밑에 비서관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연설 비서관은 적어도 문장은 제대로 썼을 텐데 왜 아시잖아요. 본인이 고쳤구나. 대통령이 조금씩 고치잖아요. 네. 대통령 고치잖아요. 아무리 고쳐도 비문이 되게. 아니 고치면 도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원래 문장에다가 도저히 안 된 거죠. 그 대통령의 뜻을 담으려다 보니까 저는 뭐 비서관 편을 듭니다. 제가 비서관 출신이라서. 이제 제가 한번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제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이게 말 돼요? 이걸 정확한 문장으로 고치면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방안과 경제의 제도약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는 우리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렇죠. 예, 제도약하기 위한 그렇게 그렇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쓴 거를 애초에 연설비서관이 그렇게 썼는데 자기 말하는 식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정도를 아니, 집어넣겠죠. 그래도 대통령 보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네, 저기 대통령 보좌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 특히 그 뜻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번역기만 해도 힘드는데 문장 교정까지 국민들이 봐줘야 되냐고. 이제 대통령 연설 비서관 문책해야 돼요. 이게 이런 비문을 대통령한테 주고 읽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라. 네. 문책하는 게 비서관한테도 좋은 일일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정태인 비서관이 예, 유시민 장관님 말씀하세요. 정태인 소장이 아까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정확하게 우선 맨 앞에 이제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이 있어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세계가 위기고 뭐 경쟁이 치열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동안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잘 해왔다. 근데 대통령과 정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하려는 게 4가지 개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노동개혁. 여기에 이제 임금 피크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주로 임금 피크제죠. 두 번째가 공공개혁. 세 번째가 교육개혁. 네 번째가 금융개혁. 이 4가지 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 이 대한민국 경제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때 대하여 교시를 주셨어요. 여기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이 서비스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게 국회에 가서 지금 3년째. 네, 그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고 지금 1년째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거 해달라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해.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와 참여가 없어서 경제가 안 되고 있다는 개탄을 하면서 같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자 이렇게 호소하는 걸로 맺은 글입니다.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명료하고요. 네, 잘 쓴 글이죠. 사회적 대타협으로 끝을 맺었고 괜찮은 글이에요. 안 괜찮은데. 내용이 안 괜찮은 거지. 자세히 안 봐야지 괜찮죠. 그렇죠. 대충 보면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선 이제 좀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의심 가는 대목들이 우선 12부터 좀 걸자고 우선. 그죠? 그 이제 우선 현재 상황 진단과 지금까지 정부가 대처해온 그런 정책을 소개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 성장 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좀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G20 선진국 20개국의 국가 성장 전략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2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이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게 G20 국가의 성장 전략 중에 1위로 평가를 받았다는데 이거 평가받은 거 아닙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 평가한 주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청와대가 평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OECD와 IMF가 평가했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04년 11월에 호주에서 브리스번인가 거기에서 이제 G20 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성장이 이제 문제다라 그래서 국가들이 전부 성장 계획을 내놨습니다. 근데 리포트를 냈죠.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서 1위를 했다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4.4%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러면 가장 높은 거죠. 세상에 어느 정부가 자기가 뭘 해가지고 4.4%포인트를 올린다 이런 얘기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게 1위라는 건데 그걸 1위라고 말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제일 세게 주장했다는 예, 제일 황당한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호주 현지에서 뭐뭐 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우리나라 기자들 읽으니까 있어요. 실제 막 찾아보니까 겨우 찾았어요. 이 언론 보도를 국제 보도를 영어로 돼 있죠. 봤더니 위 씨가 썼어요. 위. 한국 사람이. 예, 한국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쓴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언론이 받았고 그 언론이 받은 거를 다시 대통령이 인용한 겁니다. 말하자면 뺑뺑이 돈 거죠. 좀 웃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기획해서 보도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급조한 어떤 네트라고 하는 그런 이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고 그걸 우리나라 언론사에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정부가 인용해요. 이거는 사실은 이 내용을 IMF나 OECD가 알면 항의할 거예요. 이런 걸 뽑은 적도 없고. 그리고 기사를 보면 뭐가 있냐면 특히 한국의 그 계획을 그러니까 경제 3개년 계획을 갖다가 부록으로 실었다. 그래서 봤더니 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정부의 거를 다 요약해서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게. 근데 그걸 마치 우리나라께 굉장히 우수해서 G20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부록으로 실은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대통령 흠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국정운영 거라니까.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국정운영이. 그러니까 최경환이 장난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세요. 제가 이제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2014년 2월에 발표한 거예요. 작년 2월 달에요. 근데 이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잠재 성장률 4%로 올리고 고용률을 70%로 올리고 지금 한 63% 4%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사치사. 예. 그다음에 1인당 GDP를 4만 불로 올린다. 이게 474예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 계획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등의 개혁을 함으로써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2014년 11월 16일 날 호주 브리스번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청와대가 브리핑했고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장관 누구야? 최경환 장관, 친박 장관이 또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경환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위고 다른 국가 순위는 안 밝히겠다. 2등, 3등, 4등은 개도국에 해당되는 나라가 해당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G20에다가 제출한 건데 무슨 개도국이 나와 거기. 그리고 이제 이 최경환 장관이 얘기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보도나 이런 게 있냐고 찾아보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출처가 없는 무슨 네트라는 네. 영어 보도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최경환 씨 걸 받아서 영문용으로 그러니까 작성을 했고 대통령 심기 관리를 위해서 친박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1억을 조작해내서 그죠? 이 3인성호야 말하자면 호랑이 봤다고 3명이 얘기하면 호랑이 있는 거 되듯이 이렇게 해서 먹여놓고 대통령 담화문에 다시 이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이 대통령 보좌냐고요.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죠. 그러니까 2014년에 그거를 발표했을 때 근거를 찾아본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영어로 된 이 보도 자료만 보고 썼다는 얘기인 거죠. 저기 MB 정부 때도 이거 있었죠. 녹색 성장. 성장인가 뭐 해가지고 세계에서 뭐 최고로. 아니 녹색 성장은 계획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인용이 되는데. 이것도 계획만 보면 훌륭해요.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평가한 데가 없어요. 녹색 성장은 사실은 진보적인 학회나 이런 데서 꽤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가 실제 OECD 보고서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조작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뭐 세계에서 평가받았다는 녹색 성장 전략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나라를 잘 이끈 대통령 조사하니까 전두환이 이명박을 제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4대강만 했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 4대강과 원자력만 추진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통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예산이 왕창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녹색에 투자를 많이 한 국가 이렇게 분명히 그거는 외국 자료에 있는데 사실 이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사기를 친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를 친 거고 박 대통령은 몰랐어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자작극이죠. 자작극인데 자작극인데 본인이 자작극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몰랐죠. 그러니까 더 완벽하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뒷담을 까고요. 그다음에 4대 추진 과제 중에 첫 번째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노 대표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동개혁. 이거야말로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다 저는 생각되는 게 이게 지금 노동개혁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도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은 다 맞는 얘기들인데 그 해법으로다가 진단은 맞죠, 그죠? 예, 진단은 맞아요. 그리고 처음 하는 진단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늘 해오던 진단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뭔가 하면 임금 피크제예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게 핵심적 지금 노동계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실은 임금 피크제는 청년 실업 해소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 피크제가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내후년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법을 갖다가 2013년도에 통과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 법이 이제 의무 조항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임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 뭐 노동시간 단축이든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런 이제 부담 경감 조치가 동시에 병행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이제 그 방식 중에 하나로서 임금 피크제를 우리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년 연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연결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노년들이 특권을 누리면 청년들이 망한다. 그렇지. 그러므로 연금을 줄여야 된다도 했고, 전 방향 맞다고 봐요. 임금 피크제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잘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책 수단은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예, 임금 피크제를 아니 수박 가지고 게 된장찌개 끓이겠다면 되나 이거죠. 호박 그치. 가지고 된장찌개 끓여야 되는데 이제 임금 피크제가 이것도 논란은 있고 저도 이제 저는 괜찮은 예, 정책이라고 봐요. 아니 그 임금 피크제도 단일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뭐 임금을 덜 올리기 위한 임금 피크제도 있고 또 정년을 연장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수용해야만 되는 임금 피크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설사 이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네, 임금 피크제 지금 적용 대상이 한 50개쯤 되거든요. 근데 피크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새로 고용을 안 해요. 네. 지금 이 재벌 기업들은 뭐 750조쯤 사내 후보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고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 그렇죠. 거지. 그런데 투자를 안 하는데 젊은이들을 갖다 고용할 리는 없으니까. 이게 꽤 많은 분량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 분량 중에서 한 5분의 1 이상이 네, 임금 그러니까 피크제에 이걸 하겠다는 관한 거죠.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이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핵심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내년부터 60세 정년제를 시행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그럼 5년 동안 115조 원이면 1년에 얼마예요? 23조 원이잖아요. 23조 원이면 GDP의 1.5%가 채 안 돼요. 우리 GDP에. 근데 이게 임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민간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분배율이 60%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더 하게 되면 뭐 이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큰 부담도 아니거든. 기업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거기다가 그 아래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꿔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임금 피크제고요. 해고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못하는 사람은 쉽게 자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임금 피크제로 해서 한 40대 뭐 이때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가면 임금을 깎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액수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먼저 이제 공공기관 전체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올해 완료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년간 여기서 돈을 절감해서 2년간 8,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임금 피크제는 이런 거였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 재직 기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30년, 40년 재직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은 좀 떨어지는데 정점을 지나서 그러나 연봉제로 이제 호봉제로 가니까 뒤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잖아. 지금 공무원, 교사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생산성 곡선하고 급여 곡선이 불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40대, 50대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학 보내고 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들고 더 나이가 더 들어가면
돈이 좀 더 적어도 되는데 이거하고도 안 맞으니까 라이프 인컴 그러니까 생애 전체 재직 기간 전체의 이 급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언제 더 많이 받고 언제 더 적게 받느냐를 바꾼다는 거. 이걸 저는 임금 피켓을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분 보장이 되는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해고가 굉장히 정리해고든 뭐든 쉽게 돼 있어 가지고 한 회사에서 근속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굳이 하려면 공무원하고 공공기관에 신분 보장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이걸 하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생각도 해요. 그거만 그게- 사실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몇 가지 그 유형이 있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초기에 예. 그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고 그게 2004년, 5년에는 그때는 이거였는데.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농어촌 공사 같은 데서 예. 근데서 정년이 58세인데 58세가 되면은 사실 그 또 다들 그 정년 때문에 그 전체 평균 연령이 높았어요. 임금 부담은 날이 갈수록 크죠.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공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55세에 정리해고를 갖다가 단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리해고는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옵션을 줬어요. 55세에 돈 좀 받고 명예퇴직할래? 아니면 55세부터 임금 낮아지는 걸 감수하면서 원래 정해진 58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을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피크 지나서 밑으로 뒤로 가면 그렇죠. 이제 그래서 밑으로 말씀하신 그 떨어진다는 거죠. 피크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나는 그런 거 예, 생각했는데. 예. 그러고도 하나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초기에는 그게 많이 됐는데 지금 뭔가 하면 이 담화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한 얘기가 국내적으로 이 경제 위기를 얘기하면서 위기적 상황의 그 요인을 얘기하면서 국내적으로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예, 그건 맞아요. 예, 그건 사실이죠. 예. 왜 국회에서 60년 정년 늘리는 거 일자리도 부족한 마당에 있는 사람 정년을 늘리는 법을 왜 통과시켰냐면은 생산 인구가 감소되기 감소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서 이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했다는 얘기는 이걸 안 하면 경제가 더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안 하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건비는 부담해야 될 인건비죠. 그것도 사실은 기업이 부담해야죠. 예. 원래는 부담해야 될 인건비인데 마치 이 60세 정년제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게 생겼다. 그 돈은 좀 서로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것이 이거 별로 나이 먹은 사람은 월급 깎겠다 그 얘기로 들리는데 내가 그렇죠. 이 임금 피크. 예, 예. 있는데 이걸 들은 나이 든 노동자들은 임금 피크제 대상이라도 되면 좋겠다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정확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건석을 못 하니까. 아, 어차피 짜일 건데. 다른 나라는 정년의 의미가 뭔가면은 정년 끝나서 정년 퇴직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연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실은 55세 정년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일하는 나이는 71세까지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재취업을 또 한다는 거죠. 네,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예. 60세 정년돼도 60세 이후에 다시 일할 거예요. 일할 건데 다만 이 60세 정년제라도 2년 혹은 5년이 늘어나게 될 때 이제 이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좀 다운시키는 것을 갖다가 감수할 수 있고 공기업은 그저 하는 데가 많아요. 금융기관 식분 보장을 해주니까. 예, 휴문 보장을 해주니까 못 자르니까. 못 자르니까. 근데 그걸 한다 그래서 과연 청년 일자리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가 자, 끝까지만 해서 생겨야 돼요. 이건 택도 안 되는 소리고 한마디로. 그다음에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보면 그다음 단락에 나오는데요. 노동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를 쭉 들었어요. 이게 144개국이 이제 조사 대상이었는데 그 26위로 우리나라가 나왔어요. 근데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웨프 텐데 이게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주관적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CEO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낮은 점수가 나오는데 사실은 더 낮은 점수들도 있어요. 금융 효율성이라든가 공공 부문 효율성은 더 낮아요. 아, 그건 금융개혁하고 공공개혁 예, 하겠다고 그게 그랬으니까. 특히 주관적인 점수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특히 CEO들이 그렇게 대답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 조사에? 더 낮죠. 더 낫죠. 우리나라 정치. 아니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저기 처음 본 사람 신뢰하느냐보다 더 낮아요. 근데 그러면서 왜 정치개혁은 안 해? 본인들이 기득권이니까 안 하는 거죠. 이 국가 세계경제포럼의 조사를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예, 이게 예. 이제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주관적 질문. 설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 경쟁력 조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는 있죠. 이 조사를 보면 2004년도에 29등으로 2004년도에 우리가 29위로 많이 떨어졌었어요. IMF 이후에 쭉 떨어져 내려와서 그러다가 자꾸 올라가서 2007년에는 11위였어요. 이 조사에 2008년에 13위, 이제 이명박 집권 이후에 2009년에 19위, 2010년에 22위, 2011년에 24위, 2012년에 19위로 잠시 올랐다가 2013년도에 25위, 2014년에 26위 이렇게 됐어요. 지금 계속 이제 하락세죠, 그죠? 근데 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되게 웃겨요. 되게 높은 거는 물가 관리 잘했다는 거, 그다음에 국민 의료제도 잘 돼 있다는 거. 네, 객관적 지표고. 예, 근데 이런 객관적 지표는 높아요. 광대역 모바일 인터넷 접속 비율 네, 이런 거요. 지표니까. 이런 건 최고 수준이고요. 문제가 제일 낮은 게 정책 결정,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 이게 133등이에요. 캄보디아가 130등이야. 우리가 캄보디아만 못해요. 이 조사에 따르면.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97인데요. 우리보다 세 칸 앞에 어느 나라 있는지 아시죠? 우간다 있어요. 우간다. 앞에 있어요. 예.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94등에 우간다가 있어요. 사법부의 독립성 이게 82위인데요. 중국이 60위, 세네갈이 80위예요. 우리보다 앞에 있어요.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편파성 우리가 82위인데 베트남이 74위예요. 법체계의 효율성 113등이야. 네팔이 101등인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굉장히 낮아진 거 사실은. 그렇죠. 주관적 질문이 굉장히 네.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답을 그걸 설문지를 쓰는 사람들이 CEO 아니면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 사람들의 편견이 반영된 건데 지금 이것 중에 참고할 거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노사간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진 게 어디 노동자들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 뭐 임금제도 때문이에요? 나는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금 9% 10%인데 노동조합도 없는데 무슨 노사간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1년 동안 일어나는 쟁의 발생 건수가 작년에 일어난 쟁의 발생 건수가 전두환 그 엄혹한 시절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쟁의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지금은 민주노총 기업화의 노사 협력이 잘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노사 협력이 뭐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뿐만 말이 안 아니라 되는 금융기관 건전성은 122등이고요. 기업 경영윤리도 95등이에요. 이렇게 온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판국에 딱 노동자들 책임으로 몰아갈 수도 없는 또 더더군다나 임금 제도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는 이 노동시장 효율성 지표하고 노사간 협력 지표를 갖다 놓고 이게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주요인인 것처럼 이렇게 한 거는 진짜 한심한 얘기고요.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바로 독일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노 대표님. 네, 독일 얘기는 이 정부 들어와서 하르츠 개혁까지 예, 지금 이제 이 무슨 얘기였어요? 이거 말 들으시면서 그 이해가 돼요? 독일 얘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독일이 요즘에 이런 거예요. 이제 사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게 낙제점인데 이거를 극복해서 성공한 나라의 사례로 독일을 들어서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90년대 독일은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습니다. 당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계획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국내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역사 왜곡이죠, 이런 걸 이제. 이거 그러니까 뭐 독일 정부에서 이거 항의 안 하나? 뭘 갖고 얘기했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하르츠 개혁하면서 미니잡 늘어나고 이래서 그걸 유연성 높아졌다 그러지만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EU 통합되면서 유럽 내로 수출 왕창 늘어나가지고 독일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면 독일의 그 방식을 지금 그리스한테도 강요하고 전 유럽에 강요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 독일에 대해서 좀이라도 지난번에 드레스덴도 다녀오셨잖아, 대통령이. 가서 뭘 보고 온 거야? 갔다 오면 다 알아요. 뭐 그럼 뭐 독일이 1990년도에 실업률이 높고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건 맞아요. 통독 때문이죠. 그렇지. 복지 비용 부담이 컸던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인구 2,500만이나 되는 동독을 흡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업률도 높았고 경제 성장률 떨어졌고 정부 재정 적자가 2배로 늘었잖아요. 예. GDP 대비 그 국가 채무가. 동독 지역 산업이 거의 무너져 버렸으니까 뭐 당연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통일 후유증으로 90년대 독일이 고생을 한 거고요. 그때에도 독일이 유럽의 환자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에도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고요. 독일이.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대통령이 한 노동시장 유연화했다는 거는 슈레더 3인당 정권이 1998년도에 집권을 했잖아요. 녹색당하고 같이. 슈레더가 그때부터 2005년까지 8년간 집권했어요. 그 기간에 일부 그런 거 있어요. 의사 진단서 안 내고 1년에 며칠은 결근해도 돼요. 그걸 카렌츠타게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로. 그러니까 진단서 없이도 결근해도 무급 처리하지 않는 그 휴일 5일인가 있었는데 그거 없앴어요. 그리고 실업연금이 조금 가혹해졌죠. 조금 통제가 세졌고요. 예, 하르츠 계획.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 완전 무료였다가 처방받을 때마다 5마르크씩 지금 5유로 지금 3유로 정도 내는 걸로 도입을 했고요. 대학 등록금도 이제 8개 주에서 이제 받기 시작했고. 했다가 이제 다 취소했고, 전부 다 취소했고 예. 무상으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슈레더 정부에서 약간 당시 과도한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에게 혜택을 약간 주거나 그다음에 복지 지출에 대한 컨트롤을 조금 강화하는 조처들을 하긴 했지만 이게 무슨 독일은 지금 상장회사들은 전부 공동결정법으로 기업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에 노조대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동유럽 생산기지 문제도 폴크스바겐에서 주 30시간 노동으로 35시간에서 30시간 줄일 때 5천 명을 해고할래? 아니면 주 30시간으로 줄이되 임금 손실 보전 없이 노동시간 단축만 할래? 두 안 중에 하나를 노조가 받아라. 그래서 노조에서 우리 그럼 접 쉐링 하겠다. 임금 손실을 각오하고 한 명의 해고도 없이 5천 명 해고 취소하고 30시간으로 줄이겠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폭스바겐의 노동 단축 그걸 한 경영이사가 하르츠예요. 그렇지. 그게 하르츠 개혁이에요. 그리고 노동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이라는 게 하르츠 개혁이에요. 네. 근데 문명의 거기는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미니잡을 늘린 거 맞아요. 근데 그 외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복지나 이 복지를 주는 거에 합리화시켰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현재 독일 성장을 갖고 왔느냐? 전혀 아니지. 그 다음에는 이게 유로 통화가 훨씬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정론. 그러니까 주로 미국 신자유주의를 배운 경제 관료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세뇌한 거라고 봐요, 나는. 이제 뭐 이게 재벌들 얘기죠. 사실 아까 그 얘기도 대기업 노동 비용 줄여주겠다는 거 외에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도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노동개혁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 취업하게 하거나 또 비정규직 고통이 심하다 그러면 비정규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갖다가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제시한 구체적 방법은 뭔가 하면 임금 피크제 빨리 도입하자.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좀 높이겠다. 아니 실업급여 좀 높이겠다는 얘기는 본인이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원래 공약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쉬운 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쉬운 해고 할 테니까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 좀 높여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병 줄 테니까 병 주고 나중에 약 주겠다 뭐. 약 줄 테니까 병을 감수해라. 약 줄 테니까 병을 감수해라. 아니, 그나마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10% 네. 올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이 문제라서 안 된다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징벌적 금전 보상을 하게 만들겠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갖다가 노동시간 단축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은 다 사라지고 남아 있는 게 그냥 임금 피크제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임금 피크제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난 지금 보면서 너무 담화문 자체는 심플한 구조를 단순한 구조로 써져 있는데 내용이 정말 이건 청년을 향한 얘기거든요. 너무 황당무계해서 마치 임금 피크제라면 청년 고용이 늘어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에 있는 또는 공기업에 있는 이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 문제다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청년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분명한 건 이거를 받아들일까 이런 얘기. 분명한 거는 청년들이 안다는 거죠. 청년들이 이제 비판하는 것들 내놨는데 굉장히 잘 썼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이 정도 하고요. 피크제를 하려면 이익 피크제 같은 걸 해야 돼. 일정한 이익 피크제가 해가지고 일정한 순도를 넘어서면 다 나눠주게. 그걸 가지고 협력업체면 뭐 다 나눠주게.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네이버 카페 두 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방가 이가입니다.
재무설계라고 하면 돈이 많은 분들만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꿈의 크기가 각기 다른 만큼 그에 꼭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무설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실에 치여서 실행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도록 당신만의 재무 맞춤옷을 디자인해드리겠습니다. 우직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친구 두바보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인데 여기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 각하께서 꼼꼼한 자기 자랑은 대목마다 빠뜨리지를 않으셨어요. 공무원연금 얘기. 예, 아니, 그거 포함해서 공공개혁을 보면 7년 만에 흑자. 7년 만에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자랑을 하면서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해설이 좀 필요한 대목 같지 않아요? 뭐 되게 잘했어요. 실제로 이래갖고 흑자 났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공공부문 수지는 국민 계정에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재정수지가 있고요. 중앙정부만.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서 하는 통합재정수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반 정부 재정수지라고 해서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다 합쳐서 하는 게 있고 이 세 번째 게 7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흑자라가 MB정부부터 시작해서 적자가 돼서 예. 4대 각 때 왕창 공채를 발행하게 그래서 했죠. 조사를 해봤더니 공기업죠. 작년에 이 일반 정부 총지출,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방정부 이게 710조 원이에요. 지출이. 근데 총 수입은 694조 원. 16조 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남았게요? 이게 뭐냐면 공기업들이 지금 해외 자원 개발이니 4대 강이 막 하다가 사업이 다 스톱됐어. LH공사에서 뭐 보금자리 주택이니 뭐니 하다가 올 스톱된 거예요. 올 스톱. 그러면서 사업을 안 하니까 지출이 없어. 그래서 공기업이 지출 수입 분야에서 개선이 됐고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엉망돼 버렸어. 그렇죠. 중앙정부는 지금 2015년도는 한 50조 원 지금 적자성 채무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작년, 재작년 두 해를 통틀어서 50조 원 넘게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공공부문 수지 중에서 딱 흑자 난 거 한가 세 번째 거 일반 정부 재정 수지 요거 하나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중앙정부 통합 재정 수지는 취임 3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결손이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각하께서는 꼼꼼하게 경제 위기라니까 지출 늘리면서 증세 안 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난 거고 그다음에 공기업은 사실은 세금을 거두는 게 요금으로 충당하는데 지출을 안 하게 한 거니까 네. 흑자가 난 거죠. 요금도 올렸고 지출은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을 안 해서 돈이 남았어요. 또 참 진짜 이거를 이 공공부문 수지 세 종류 중에서 딱 흑자난 거 하나. 요 일반 정부 재정 수지, 요 공기업 일 안 해서 흑자난 거.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 하나는 있어요. 증세는 진짜 죽어도 안 하라. 담배 뭐 이런 걸로 꼼수는 써도 절대로 증세는 안 하겠다 이거죠. 교육개혁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새로운 내용이. 이거는 저거죠. 뭐 미스매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청년이죠. 아니 뭐 늘 하던 얘기 그냥 한 거고요. 네 번째 금융개혁도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담보나 보증제도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이나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 영업 행태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금융회사 영업 행태를 바꿀 방법이 있나요? 이거의 핵심은 핀테크 얘기나 인터넷 은행을 얘기하면서 그쪽의 늘 늘려주는 거죠. 그 영업 분야를 늘려주는 게 이 분야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도 4대 개혁이었어요. 네, 똑같아요. 예. 노동, 공공, 금융, 그리고 그때는 교육개혁이 아니라 뭐였죠? 다른 게 있었는데 재벌이었어요. 재벌개혁. 이거 재벌개혁 빼고 이제 교육 들어갈 거예요. 근데 외환위기 때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과잉 투자 위기잖아요. 너무 많이 투자하고 그걸 외국 돈 밀려와서 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에 방만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이 필요했을 수 있는데 그게 맞다면 지금 과소 투자가 문제잖아요. 재벌이 710조라는 현금을 갖고 있고 비용 줄여주면 그것만 늘리고 투자를 안 해서 청년 고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정확히는 이제 중소기업 문제겠지만 근데 그거를 똑같이 들고 와서 이게 사실은 국제기구가 지난 30년간 해왔던 그 구조개혁 아닙니까? 그걸 하면 나라가 살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수까지 줄어들어서 경제성장률 더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하여튼 그 나머지 그 교육개혁, 금융개혁은 내용이 새로운 게 없어요. 전혀 담화문으로 담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평소에 해온 얘기를 그냥 해온 거에 대학교육개혁 불과하고요. 얘기인데 사실 이거잖아요. 청년들이 목적인데 청년들이 취직 못하는 이유는 갈 데가 없잖아요. 대학은 70, 80%가 가는데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86% 고용이니까 중소기업을 갈 만한 대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근데 이거를 대기업 편을 들어주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하여튼 완전 뭐 거꾸로 가는 거죠. 하여튼 별 내용 없다. 그걸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4대 개혁까지를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국회에 보내놓은 법 통과 안 시켜준다고 좀 불평을 늘어났어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묵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법률이 나왔어요. 이거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나요? 노 대표님? 예, 예. 이게 왜 통과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공성 문제, 이거 서비스 이쪽 빤하잖아요. 저기 학교역 관광 호텔, 의료. 학교 3개가 있는 곳에 예. 호텔, 그래서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라고 얘기했던 그걸 법을 바꿔서 지금 이제 그리고 추진해요. 병원안 관광 호텔. 자, 이제 우선 하나씩 이런 보자. 거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이것도 야당에서 반대해서 지금 통과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주로. 이게 뭐가 문제예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공공성 파괴가 제일 큰 문제죠. 의료 교육 부분에서 이 민영화를 이제 도입하는 문제죠. 그렇죠. 예. 이게 서비스 발전 기본법의 다른 분야들은 큰 논란이 없는데 국회에서 이게 의료하고 보건 교육 분야를 빼야 된다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하고 주장이 있죠. 우리 이제 뭐 어찌 보면 정부 수립 이래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게 이제 교육은 비영리 사업으로 묶어 나왔던 것이고 의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하는 시설 자체가 이제 비영리 법인만 가능하게 한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영리를 이제 섞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문호를 개방하자라는 게 서비스 산업 발전 이름으로 지금 제시돼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시민사회나 야당에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의료보건이나 교육 분야에 이렇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들을 타협을 해야죠, 여당이. 근데 지금 그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막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법은 아까 그 학교 앞 호텔 야, 이거는 진짜 그거 딱 하나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뭐 중국인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와서 호텔 부족하다 하지만 그게 다 중급 이하 호텔들이에요. 그리고 5성급 이상 호텔들은 지금 소식 객실이 남아도는 형편인데 한진그룹 그 대한항공 예. 거기서 그 경복궁 바로 앞에 문역 옆에. 예. 고궁역 호텔. 예. 그 7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현행 법에 위배되니까 왜냐하면 그 반경 그 허용 범위 내에 학교가 세 군데가 있어요. 여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나이트클럽 없는 호텔 만들겠다. 뭐 호텔은 꼭 나이트클럽이 있어서만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근데 사법제도 그 판결에서 이걸 막히니까 이제는 아예 입법부에서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허용시키겠다라는 지금 건데 지난번에 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좀 멈칫하다가 다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뭐가 문제예요? 이것도 이 의료 분야의 민영화 예. 영리 행위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거죠? 예, 의료를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관광이니까 허용하자. 보험회사 같은 데서 예. 환자 알선 모집. 예, 환자 알선하고 그다음에 왜 그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동북아 허브에 성공한 게 성형 허브라고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 성형하면 붓기 가라앉을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관광을 연결시키려면 호텔도 있어야 되잖아요. 호텔도 있어야지 그거. 근데 이게 고약한 게 삼성이 성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 의료 단지 내에 이 외부의 성형 의원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이제 저 호텔을 세우게 하자는 거거든요. 호텔을 세우게 하고 보험회사에서 병원하고 계약해서 환자를 환자를 알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그 저기 대한항공이 네. 그 이번에 땅콩으로 문제가 된 분 있잖아요. 예. 그분 남편이 성형 전문이잖아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나는 외과 의사인 줄 알았더니. 병원을 지어가지고 성형이가 왜까 이제 성형외과. 예, 아예 병원을 지어가지고 그 연계시키는 모든 이제 하드웨어적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레포터요. A+. 장학금 받아야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 심사라도 가고 싶어요. SNS에 쓰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좋아요 1만 개. 제가 신입사원이라 이 기한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은 말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문 다독 다상장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사람들의 글쓰기에 힘이 되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의료보건 교육 분야의 민영화, 시장화와 관련된 법들이에요. 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게. 아까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데 대기업들이 정말로 목숨을 건 투자 기술 개발을 해야 될 때 이 딱 보니까 이 동네에 가면 확실하게 돈 버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거든. 네. 또 하나가 이제 진짜 노른자위인 공공부문을 들어가서 돈을 쉽게 버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축구로 치면 A매치에 월드컵에 나가야 될 선수들이 동네 조기회 리그에 와가지고 지금 우승 먹겠다는 그런 심판. 예, 그리고 국가한테 뭐냐면 그 A리그하고 동네 리그의 구분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럼 망한다니까요. 그 A리그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축구 보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니까요. 지금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제3세 승계하고 연관해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국회에서의 세부적인 논의 과정 절충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통과시키. 너네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대통령이 진짜 투자에 목을 매면 투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원하는 대로 해주면 투자 늘까 하고 지금 이제 거의 바짓가랑이 매달리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이제 대통령 담화문은 다 분석을 했습니다.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죠. 제가 위기가 온다라 그랬는데 지금 정부가 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부채, 그러니까 모순적인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년 연장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청년들 문제 되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왜 피크제 이런 걸 사기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가계부채 대책을 안 내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 갑자기 부동산 열기 확 올라다 푹 식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가 터지는 게 이 정부가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가격을 끌어올려서 다음 정권으로 넘길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이번 정권 안에 터질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전체적 경기가 떨어지면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진짜 본격화되는 게 이번 정권에서 터질 것 같다. 예언은 신중하게. 뭐 예언이야. 뭐 제가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정권을 못 바꾸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하실 말씀 있어 하세요. 왜 한숨은 내시고. 아니 지난번에도 저기 대통령이 이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청년들 중동 가라 뭐 대한민국이 그 얘기는 메르스테임하겠죠. 텅텅 빌 정도로 가라 했는데 안 갔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메르스테임하겠죠 그것은 진짜. 그 청년들 책임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안 가길 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얘기하면 일단 안 믿어야 돼요. 거꾸로 하죠 지금. 네. 근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타임라인을 무대 대표 김무성 남자 박근영. 예, 남자 박근영이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금 피크제를 600만 표를 잃더라도 자기가 하겠다. 600만 표를 가지고 있나 지가? 뭐 하여튼 표를 갖고 있는 걸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목숨 걸고 하겠다는 식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임금 피크제를 하려면 근로기준법부터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입법 조치가 필요하죠? 지금 현재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법이 사실 있어요.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노령자 고용 촉진과 관련된 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년 연장법이라는 이름의 법에 이로 인한 임금 체제 개편을 한다라고 돼 있고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또 해줘요. 그런 제도까지 있는데 그 제도 들여다보면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합의한 걸 가지고 와야 이걸 인정해 주는 거야. 정부에서. 그럼 그 법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 법대로 하자면은 노조가 있으면 노조와 합의를 해야 되고 노조가 없으면 또 다른 근로자 대표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노조가 있더라도 노조하고 합의하려면 단체 협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 규칙을 그러니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치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 통보하는 규칙을 통보할 수 지역 있게. 규칙을 통해서 이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파토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근로기준법부터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그거 안 되잖아요. 정년 연장. 아니요, 정년연장뿐만 아, 아니라 급여 체계를 노사 협의 없이 그냥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건 바꿀 수 없죠. 예. 뭐 지역 규칙도 사실은 바꾸려면은 이렇게 그 협의를 하는 게 노동법 정신에 그럼요. 맞는 거죠. 사실은 예. 맞는 건데 이제 합의가 강제되어 있는 그 단체 협약을 피하고 일방적으로 고칠 수 있는 강압적으로 그냥 밀어붙일 여지가 있는 지역 규칙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지금 이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임금피크 법이 아니고. 예.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근데 있는 거예요. 그 정부 행정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노동관계법 다 무력화시킨다고요?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야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핵심은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죠. 지금 그게 아니 근데 이제 정권 발목을 김무성 잡는 대표가 지금 막 하는 거는 이 임금피크제야. 이런 거지. 이 나라가 살려면 이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철밥통 지키느라고 그래 고집 피워가지고 안 되느냐. 이번에는 600만 계산도 나는 희한하게 나왔던데 150만 가구 곱하기 4 해가지고. 왜 150만 가구예요? 이게 뭐 양대 노총 이게 조합원. 10%. 예. 그래서 600만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가 지금 투표자가 이거 한 가구당 4개. 예, 그래서 나는 그 계산도 해서 이 사람이 남자 박근영이야. 이게 뭐 박근혜도 비슷하지만. 600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계산. 그러니까 나는 임금피크제를 하면 박근혜가 박근혜보단 나은 거군요. 지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숫자가 600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곱하기 4 했더라고요. 제조업이 750만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하여튼 자기들은 전체를 위해 희생하겠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지금 이런 얘기들에 보면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더 험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금 임금피크제 적용해가지고 받을 가능성이 임금피크제 사실 많이 할 만한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꽤 괜찮은 봉급이 보장되고 있는 대기업 있죠. 예. 그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죠.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라이프 인컴이 일정하다면 게다가 나가는 것보다 게다가 많이 받고 나서 나가버리면 되니까 또.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보장 안 돼도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정년 되기 3, 4년 전에 이제 돈 좀 더 줄 테니까 너 나가라라고 하는 얘기 나올까봐 겁내고 그렇죠. 있는데. 예. 겁내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라도 해가지고 이게 보장되면은 과거의 퇴직금은 다 보장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연금 때도 그랬고 지금 노동 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여기도 그렇고 사실은 사람들이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마치 큰 개혁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경제 살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특히 청년들의 어떤 복지나 고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꼭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무슨 독약 탔다는 것처럼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나이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이다. 쟤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신 분풀이하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고.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20대 지지율이 10%라는데요.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대에서는 10% 정도로 나온대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10% 미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여 언론 매체의 기사 제목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대학생들의 지지를 못 받을까 이런 고민이 섞인 기사들도 나고 하던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도 왜 노인들은 계속 지지할까 또 궁금합니다. 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최소한 앞뒤를 연결해서 볼 때 말이 되는 얘기를 최소한 해줘야지.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이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네. 사실 요거보다는 그 전에 나왔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냈는데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관계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취직할 데가 없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조그만 임금 피크제 같은 거에서 무슨 청년 문제가 해결되느냐. 조목조목 20가지를 반박을 했던데 야, 우리나라 이 정부 관계 합동으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야, 얘들보다 청년 유년 다 500명이거든요. 500명이 훨씬 더 뛰어나요, 보면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그 김무성 대표를 남자 박근혜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노 대표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남자 박근영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동의를 하면서도 박근혜와 박근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이런 회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타임라인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다음에 박지원 나오는 그 회의도 역시 충분히 고려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